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란마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태준 씨의 달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바로 이어서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오늘 중으로 아마 수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달밤은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수업할 테니 잘 따라오길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정해졌었냐면 황수건이 정말 목표로 했었던 원배달이 될 거라고 얘기했었죠. 서술자 나에게 말하기를 저도 내일부터는 원배달이 오시다. 오늘 밤만 자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울소리가 딸랑거리길래 이제 서술자 나와 가족들은 와 진짜 황수건이 원배달 됐나 보자 하고 기대에 가득 차서 봤는데 다른 사람이 여기 나왔죠. 처음 보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전에 사람은 어디 가고 당신이요? 하니까 제가 성북동 맡았습니다. 그럼 전에 사람은 어디를 맡았어? 그는 픽 웃으며 라고 하면서 여기 픽 웃으며를 갖다 선생님이 밑줄치고 이 부분이 이 황수건에 대한 어떤 인식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업을 마쳤습니다. 기억나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까짓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까짓 반편을 어딜 맡깁니까? 배달부로 쓰려다가 똑똑지 못하니까 안 쓰고 말았나 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까짓이라고 표현한 것도 문제고 반편이라고 표현한 것도 문제입니다. 반편. 그러니까 좀 모자란 사람을 반편이라 지칭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까짓이라고 상당히 낮잡아 이르는 것으로 모아서 자, 이렇게 황수건에 대한 다른 이들의 생각이라고 자습서에 나와 있습니다. 최초에 앞서 배운 포인트를 설명함에 있어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 부분이었어요. 두 번째 항목에 황수건을 바라보는 서술자 나와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꼭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서 특히나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다른 이들은 황수건을 그까지 반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술자 나는 이 황수건에 대한 시선이 어떻습니까? 저번에 말했지만 상당히 동정 어린 시선, 그리고 동정뿐만이 아니라 호의적인 시선, 긍정적인 시선으로 황수건을 바라보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정 어떤 원배달로서 뿐만 아니라 어떤 장사라든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황수건을 응원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까지 반편이라는 말에서 아주 압축적으로 드러나죠. 황수건에 대한 다른 이들의 생각이 어떻다? 상당히 비판적이다. 멸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죠? 그래서 뭐 그림으로 이렇게 간단히 그린다면 황수건 일부러 이렇게 납작하게 그렸습니다. 짱구, 앞장구, 뒷장구 이렇게 짱구머리라서. 그 다음에 뭐 나와 다른 사람의 어떤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죠. 황수건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황수건을 동정, 연민, 응원하는 마음,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다른 사람은 바보 취급하고 비웃죠. 그 다음에 무시하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황수건이라는 인물을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그냥 단순한 웃긴 바보로 취급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 배달도 떨어졌어? 라고 하니까 그럼요. 여기가 따로 한국역이 된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황수건이 우리 집에 올 길 없어지고 말고요. 나도 가끔 문난엔 다니지만 그의 집은 내가 다니는 길 옆은 아닌 듯 길가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습서는 여기에 꺾기 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꺾기 표시하냐면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아니 친구가 큰 사업에나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몸만 나는 섭섭함 뿐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다. 그 당자와 함께 세상의 야박함에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여기까지 꺾기 표시. 자,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자, 이렇게 황수건에 대한 나의 애정이 드러남이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아니 이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친구가 큰 사업에나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내는 것보다도 친구가 큰 사업에 실패하는 것이 더욱더 아픔의 크기가 크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아픔의 크기라고 한다면 이건 이만큼의 아픔의 크기라고 생각합시다. 때문에 이 정도의 아픔의 크기가 아니라 이 정도의 아픔의 크기만큼 정말로 섭섭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세상의 야박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게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앞서 말했는지 기억이 구체적으로 잘 나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봐봐요. 중요한 건 자, 그래서 이 소설 속에서 작가가 독자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 서술자 나와 그 다음에 황수건이라는 이 인물, 이 두 인물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엔 이 소설 속에서의 초점은 누구에 맞춰져 있냐면 황수건이라는 인물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나와 황수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우정이라든지 뭐 사랑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인물에 맞춰져 있는데 이 황수건이라는 인물이 지금까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순수하고 그 다음에 모자람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직함도 있고 착하죠. 이런 인간이 무엇을 살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살 수 없는 세계. 그러니까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족한 반편이라 놀림받는 이 황수건이라는 친구가 이 살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인식, 아주 비정한 현실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비정한 현실에 대한 인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야박함이 이 주제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결국 이 황수건이라는 사람은 원배달이 되는 어떤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리고 서술자 나에게 내일부터는 저도 원배달이 오시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 정작 현실은 눈 뜨고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 다음날 되고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원배달이 되었고 황수건은 이 직장에서 쫓겨나 버렸다. 그게 비정한 현실인 거죠. 이게 주제의식이에요. 세상의 야박함. 그게 원망스러웠대요. 됐죠? 자, 그 다음 내용 이제 좀 약간 전환이 되는데요. 황수건이라는 사람은 온 동네에서 유명은 하였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일화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우순이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일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선생님이 그 배운 포인트에서도 언급했었던 부분이 바로 이것과 관련된 것도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바로 이 네 번째 부분에 항목에 있었어요. 일화를 통해 제시되는 황수건의 사람됨. 그걸 좀 우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일화 속에서 황수건은 어떠한 인간성, 어떠한 사람됨됨이를 갖다 보여주는지,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는지를 봐야 됩니다. 어쨌든 말하기 방식이 아니라 보여주기, 즉 간접적으로 황수건의 사람됨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삼산학교 급사를 있을 때 삼산학교에다 남겨놓고 온 일화가 여러 가지라는데 어쨌든 옮겨보면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도 이야기하기를 대단 즐겨 선생들이 교실에 들어간 새 손님이 오면 의뢰 손님을 안 치고는 자기도 걸상을 갖다 떡 마주 놓고 앉는 건 물론 마주 앉아서는 곧 자기 뒤에 만담산매로 빠지는 것인데, 한 번은 도학무에서 시학관이 나온 것을, 시학관 좌측에 써있죠. 일제강점기 항무국에 속하여 관내에 학사 시차를 맡아보던 고등관, 시차를 맡아보던 사람이에요. 뭔가 이게 좀 잘하고 있나 하고 이게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좀 약간 긴장하기 나름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약간 학교 입장에서는 좀 약간 높은 사람이라 좀 조심스럽게 그리고 잘 정중하게 대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이따위로 대접하였대요. 상당히 어려워하고 그리고 정중하게 아이고 오셨습니까 해야도 그 모자랄 마당에 만담 산매경에 빠졌다 그거죠. 일본말을 못하니까 만담을 할 수 없고 마주 앉아서 자꾸 일본말을 연습하였대요. 그러니까 일본말을 아주 잘해서 이 사람을 정중히 모셔도 모자랄 판에 이 사람을 상대로 일본말 연습을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인 겁니까? 그죠? 전 시간에 얘기했죠. 이 황수건 씨는 무엇을 좋아해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 무엇을 하는 것을, 대화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배달이 늦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이 일화가 발생했을 무렵에도
이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 대화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시약간을 앞에다 앉혀놓고 일본말을 연습할 정도로 정말 재밌는 친구였던 것이죠. 센세이 오하요 고자이 마스까? 이렇게 여기 써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건 웃는 소리고요. 아메가 후리마스 이거는 비가 옵니다. 유키 눈입니다. 유키가 후리마스카 눈이 옵니까? 라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시약관도 인정이라 처음에 웃었다. 여기서 인정이라는 말 때문에 선생님이 좀 약간 고민했었는데 여기에서 인정이 요 두 가지의 인정이 있습니다. 요 인정. 둘 다 똑같은 말이지만 의미는 좀 약간 다른 게 이것이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인정입니다. 남을 동정하는 어떤 따뜻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인정은 이건 어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 어느 것을 앞에 것 뒤에 것을 어느 것을 써도 사실 큰 문제는 안 될 거예요. 따뜻한 마음이라 처음에 웃었다. 그 다음에 어진 마음으로 근데 약간 후작 쪽이 좀 약간 좀 더 의미가 좀 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거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어진 마음이라서 처음에 웃었다. 따뜻한 마음이라서 처음에 웃었다. 봐줬다 그거죠. 뭐 재밌는 친구 있어요 하면서. 그러나 10번 20번을 되풀이하는데 성이 나고 말았다. 그렇잖아요. 센세이 오하요 고자이 마스까? 히 아메가 후리마스 유키가 후리마스까? 센세이 오하요 고자이 마스까? 히 아메가 후리마스 유키가 후리마스까? 센세이 이거 10번 20번 했대요. 화나죠. 그죠? 선생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한 선생이 나와보니 종칠 것도 잊어버렸대요. 종칠 것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황수건의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임무잖아요. 근데 이것을 갖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손님과 마주 앉아서 오하요 유키가 후리마스까 계속 이렇게 하는 판이었다. 참 미칠 노릇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쫓겨난 겁니다. 그죠? 다신 안 그러느라 했으나 어쨌든 쫓겨난 것이다. 그 다음에 그는 너희 색시 달아난다. 이게 두 번째 일화예요. 두 번째 일화. 아까 뭐 그게 첫 번째 일화면 이게 두 번째 일화인데 너희 색시 달아난다 하는 말을 제일 무서워했다 합니다. 한 번은 어느 선생님 장난말로 요즘 같은 따뜻한 봄날엔 옛날부터 색시들이 달아나기 좋아했는데 어제도 저 아랫말에서 둘이나 달아났다니까 오늘은 이 동네에서 꼭 달아나는 색시가 있을걸? 이랬더니 수건이는 점심을 먹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졌대요. 엄청나게 놀란 거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요. 너무 천진하여 남에게 잘 속는다. 뭐 되게 중요하게 필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는 전체를 좀 봐야 됩니다. 이 일화 첫 번째와 두 번째 통해서 황수건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바삐 하악을 시키고 집으로 갈 양으로 50분에 치는 종을 갖다 20분 만에 그리고 30분 만에 함부로 다시 다가가서 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1화예요. 여기까지가 1화가 끝나는 것이죠. 이 1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황수건이라는 인물의 사람됨은 어떠한 사람됨인지를 한번 우리 정리해 봅시다. 결국 다소 모자라죠. 그죠? 뭐 사학관 앞에서 일본어로 계속 연습한 것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다소 모자란 어떤 측면이 좀 있지만 그죠? 다소 모자란 측면이 있지만 상당히 순수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다소 모자란 측면이 있고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구석이 있다더라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수건이 인물이 그렇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 1화 끝났고 다시 서수자 나가 관찰한 황수건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이 선생님 캡쇼? 선생님 요즘 신문 거르지 않고 잘 옵쇼? 잘 오. 왜 그러오? 늦지도 않고쇼. 일찍이 젤 때마다 꼭 옵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죠? 마치 자신이 배달 감독이나 된 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윗부분에 나는 황수건이가 찾아온 걸 보고 반가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어떤 호감이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라고 쓰면 될 것입니다. 자습서에 이렇게 써있고요.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반가웠다라는 자신의 감정을 갖다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접적으로 얘기해주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행동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말을 통해서 은근히 독자들이 알게끔 해주는 것은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이건 반가웠다라고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달 감독이나 되어온 듯 묻는다. 여기에서는 황수건의 엉뚱한 모습을 희화화했다. 그러니까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늦지도 않고 옵쇼, 일찍이 제때마다 꼭 옵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돌릴 때보다 3시간을 일찍이 오고 날마다 꼭꼭 잘 오우 라고 팩폭이죠. 그죠? 팩트 폭력. 그죠? 팩력배라고 하던데 요즘에. 그죠? 팩력배. 그는 머리를 벅적벅적 긁으면서 요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를 벅적벅적 긁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이런 그 뼈 때리는 이야기를 갖다 들었을 때 사실이잖아요. 그걸 들었을 때 좀 약간 머쓱한 그런 기분이 있죠. 그죠? 그것을 지금 이렇게 머리를 벅적벅적 긁으면서 의사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를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비언어적 표현이 뭔가요? 비언어, 아닐 삐자의 언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아닌 표현인 거죠. 얼굴 표정, 그 다음에 몸짓 이런 것들 다 언어적 표현인 건데 지금 이런 비언어적 표현은 그러니까 이렇게 쑥스러움과 계면적음을 드러내는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루만이라도 거르기만 해봐라. 신문사에 가서 대뜸 일러 바치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습서에는 이렇게 길게 써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사에서 쫓겨난 것에 대한 억울함과 새 배달원에 대한 질투심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표현한다. 거르지 않고 그대로 표현한다는 건 그러니까 상당히 뭐 속이 깊어서 자신의 의중을 드러내지 않는 아주 신중한 성격이어서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아주 순진한 친구고 아주 직설적인 성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때문에 말을 어쨌든 직설적으로 하는 표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질투심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입으로 그냥 완전 여과 없이 얘기가 되는 그런 성격인 거예요. 신문사 가서 대뜸 일러 바칠 것이다 라는 심리에서 나오는 표현을 그냥 입으로 그냥 확 나와버리는 성격인 것이죠. 때문에 이걸 통해서 천진하고 그 다음에 어수룩한 뭔가 신중하지는 못한 그런 어수룩한 성격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빈약한 주먹을 뿌려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수건이 다시 그 삼산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새로운 급사 녀석이 나보다 힘이 센 것 같냐라고 질문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 서술자 나가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질문하니 그까짓 거 날마다 사무실로 갑죠. 다시 써달라고 졸라댔죠. 아, 그랬더니 세급 사는 녀석이 저보다 크기도 무척 큰답쇼. 이 녀석이 막 불끈댑디다 그래요. 그래서 싸움을 한번 해야 할 턴 뎁쇼. 어렵습니다. 그 녀석이 근력이 얼마 센지 알아야 덤벼들 텐데쇼. 허허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자습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황수건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엉뚱한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싸움이라든지 힘으로 새 급사 녀석을 제압하고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례를 범했던 누구였죠? 사학관 앞에서 결례를 범했던 사실. 그 다음에 그 자신의 어떤 용무 때문에 제대로 종을 쳤어야 되는데 그보다도 빨리 쳤던 어떤 불성실함의 그런 여러 가지 실수들, 그죠? 그러니까 실수, 간단히 말하자면 실수들입니다. 실수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는 어떤 성실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어떤 한치 빈틈없이 상당히 성실하게 일을 빠짐없이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좀 노려야 될 텐데 그것을 노력하지 않고 그저 새로운 급사 녀석을 내가 힘으로 싸움을 하여 제압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황수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답답한 측면이 좀 있죠. 그죠? 자,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부족함을 알지만 하지만 서술자 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우, 그렇지. 멋 모르고 대들었다가 매만 맞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뭐 상당히까지는 아닌데 사실 상당히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면은 아, 이게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해 하면서 그냥 무시하거나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힐난쪽으로 비난하거나 할 텐데 지금 이 서술자 나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그렇지 동조해 준다는 말이죠. 추임새 넣어주면서 맞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게끔 듣는 황수건이 기분이 좋게끔 그 말을 동조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황수건의 엉뚱한 소리에 동조하고 추임새를 넣어준다. 그것은 황수건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황수건에 대한 나의 호의적 태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알겠죠? 직접적은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황수건이 엉뚱한 소리 하는데 서술자 나가 이런 식으로 대응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야. 동조해줬단 말이지. 아, 그러면 서술자 나는 황수건을 좋아하는구나. 싫지 않게 여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간접적으로 독자들이 느낄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보다가 여기에 그런데쇼 제가 온 건입쇼 댁에선 우두를 넣지 마시라고 왔습죠. 우두 왜 넣지 말란 말이요? 요즘 마마가 다닌다고 모두 우두를 넣는 냅쇼. 우두를 넣으면 사람 근력이 없어집니다. 이걸 봅쇼. 제가 우두를 넣었기 때문에 근력이 줄었습니다. 누가 그러? 내가 생각해냈습죠. 웃기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말인 거죠. 근거 없는 말. 그죠? 지금 여기 이 부분을 꺾기 표시했었어요.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전제 오류로 인해 잘못된 결론을 도출함이라고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을 그 3단 논법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보세요. 사실 이게 뭐 시험 문제로까지 출제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혹시 궁금해하는 친구도 있을까봐 자, 이 부분 이렇게 선생님이 만들어 봤습니다. 그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라는 요 3단 논법에 따라서 한번 굳이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 보자면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대전제죠. 이게 대전제입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내 경험인 거죠. 내 경험. 그러니까 누구의 경험이냐면 황수건의 경험인 겁니다. 내 경험이 내가 우두를 넣었는데 근력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우두를 넣었다. 이것은 소전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이기도 하죠. 실제로 다른 사람들도 우두를 넣었죠. 그 다음에 이게 잘못된 어떤 결론인 겁니다. 결론 도출인데 결론 도출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결론이 도출되어 버렸어. 그죠? 이게 잘못된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게 얘가 여기서부터 잘못됐거든요. 그죠? 내가 우두를 넣었는데 근력이 없어졌다. 대전제부터 이미 잘못된 오류인 문장이 들어가 버렸는데 여기 뒤에 부분이 결론이 올바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부터 넘어졌기 때문에 뒤에는 와장창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부터가 틀린 것이죠. 사실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우두를 넣었는데 만약에 근력이 없어졌다. 고로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냐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도 불러요. 그냥 몇 가지의 어떤 케이스를 통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인데 이건 청소년들이 많이 겪는 오류이기도 해요. 항상 학생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다른 애들도 다 그러는데요. 다른 반 애들도 다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조사하고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도 다 그런데요. 이렇게 막 그 변명할 때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어떤 방어 기제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어쨌든 그냥 내가 우두를 넣었는데 근력이 없어진 것 같다. 근데 이건 사실 우두를 넣어서 근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잠깐 천연두 우두 접종할 때 천연두를 좀 약간 앓게 돼서 기운이 좀 없어지는 그 현상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수에 나와 있거든요. 뭐 사실 선생님이 요 우두 천연두 직접적으로 막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의학적으로 원래 의뢰 그런 현상을 갖다가 지금 이 황수건이라는 사람은 우두를 넣었는데 근력이 없어졌다더라 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대전제의 오류에서부터 이 결론 자체가 잘못된 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해버리고 말죠. 그죠? 그러면서 어쨌든 내가 생각해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말을 갖다 얘기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묻는 것인데 이렇게 저 아래에 윤근보라고 했는데 기운이 장사인데요. 삼산학교 그 녀석도 우두만 넣었다면 그까짓 거 무서울 것 없는데쇼. 그걸 모르겠거든요. 좀 약간 말이 좀 앞뒤가 좀 약간 어색하긴 합니다. 근데 동문서답 횡설수설이라고 자습서에 써있긴 한데 완전히 동문서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얘기를 갖다가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우두를 넣었는데 근력이 없어졌다. 근데 윤근보는 기운이 장사다. 고로 윤근보는 우두를 넣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 어떤 사고 전개가 그리 신뢰성이 있는 사고의 전개는 아니긴 한데 근데 요 대답을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은 사실 이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냈습니다. 왜 그렇소? 하니까
아니 윤금보를 하고 있는데 걔는 우드를 넣지 않았는지 기운이 장산됩쇼. 근데 저는 우드를 넣었는데 근력이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완전한 동문서답 쪽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좀 논리적으로 부족한 친구이긴 하지만 완전히 엉뚱한 소리, 동문서답, 횡설수설은 이해가 가는데 완전 동문서답은 좀 아닌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선생님 생각엔 그렇습니다. 한번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서요.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 용한 생각을 하고 일러주러 왔으니 아주 고맙소. 참,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만 알면서도 자신을 생각하여, 그러니까 서술자 나를 생각하여 일부러 찾아 말을 전해준 황수건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 거기에 고마움을 표하는 나.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봐봐요. 자, 이 황수건이라는 인물은 나에게 무엇을 주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주려 가죠. 그것이 설령 엉뚱한 소리라 할지라도 그게 서술자 나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황수건은 순진무구하게 판단을 해서 어쨌든 도움이 된 정보 전달하려 일부러 찾아간 거잖아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황수건의 따뜻한 마음씨를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따뜻한 마음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은 황수건에 이 도움되는 정보 전달, 사실 도움되지도 않지만 이 엉뚱한 얘기라는 걸 알지만 하지만 그걸 내색하지 않아요. 내색하지 않죠? 왜? 내가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라고 얘기하면 황수건이 상당히 뭐랄까요? 무안해하겠죠. 그죠? 맞아요. 무안해할 겁니다. 자신한테 면박을 주기 때문에 또 되게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엉뚱한 소리 했구나 하면서. 그죠? 하지만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서 또 이 사람도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동시에 이 나의 황수건에 대한 어떤 호의적 어떤 시선 혹은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황수건을 아끼면 직접적으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용한 생각을 하고 일러주러 오니 참으로 고맙소 라고 내색하지 않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으로 보아 이 서술자 나의 따뜻한 마음씨, 그 다음에 서술자 나를 위해서 일부러 찾아와서 도움이 되는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찾아와준 황수건의 따뜻한 마음씨, 이 둘의 따뜻한 마음씨를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됐죠? 자, 그렇게 고마워하니 그는 좋아서 벙긋거리며 머리를 긁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자습서에서는 황수건은 순진하고 순박하고 그 다음에 천진난만한 성격이 드러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선생님은 요거를 이렇게 봐도 좋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상당히 보람찬 거죠. 내가 이 서술자 나를 위해서 이런 정보를 주기 위해서 내가 뛰어와서 정보를 전달했는데 상대방이 고마워하니 이거 보람차네. 내가 정말 큰 건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머리를 긁었다. 상당히 이런 천진난만한 성격이 이런 건 좀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습니다. 머리를 긁은 것도 좀 약간 좀 부끄럽긴 하지만 어쨌든 기분 좋은 표현으로 이게 머리 긁으면서 알잖아요. 막 웃으면서 삐씩 웃으면서 머리 긁는 그런 표현들. 그죠? 비언어적 표현 맞습니다. 그래, 삼산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니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고스카이 노릇 합시오. 미천만 있으면 삼산학교 앞에서 장사할 텐데쇼. 무슨 장사? 방학이 될 때까지 참이 장사도 하고쇼. 군밤 장사, 회딱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할 거 많습니다. 여기서 허풍이 들어갑니다. 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겠쇼. 저를 선생들보다 낮게 치는 뎁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자습서에서는 허풍스러운 성격이라고 언급하고 있긴 한데 삼산학교 학생들이 좋아한다라는 표현은 앞서 나왔던 내용을 우리 단서로 짐작컨대 여기서는 놀리는 노랑수건에 대해서 상당히 놀리는 그런 모습을 이 반편인 황수건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착각. 그죠? 이게 좀 약간 씁쓸한 거긴 해요. 그죠? 그걸 통해서 선생들보다 내가 인기가 더 좋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착각. 그죠?
거기서 좀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아이들은 놀리는 건데, 그죠? 나는 그날 그에게 돈 3원을 주었다. 돈 3원. 자, 나에게 있어서 돈 3원이 있다면, 그렇다면 누구에게? 황수건에게 있어서 뭐가 있냐면 포도가 있습니다. 분명 언급했었습니다. 기억나요? 배운 포인트에서 언급하기를 황수건이 건네준 포도의 의미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황수건에게 포도가 있다면 나에게는 돈 3원이 있습니다. 이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서로에게 의미는 좀 약간 다르지만 서로에게 주는 어떤 정성, 그 다음에 호의의 표시거든요. 사실 포도는 호의의 표시는 아니죠. 하지만 이 돈 3원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돈 3원은 황수건에 대한 나의 애정과 연민이 드러나는 소재. 아, 이 친구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 돈 3원. 아깝지 않은 것이죠. 이 사람에게 줘도. 그래서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참외장사라도 해보라고, 남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아도 좋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3원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라 굽쇼 라고 하면서 나 없는 때 참외 3개를 갖다 두고 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자, 자습서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황수건은 천진난만하고 인간미 넘치는 성격이 드러난다. 네. 그 다음에 참외 3개를 두고 갔다. 뭐 감사의 표시겠죠, 그죠? 감사의 표시로 돈 3원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참외 3개를 두고 갔다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씬하지 않았다.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보긴 했는데 이미 장마가 들어 미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다는 것이다. 아, 그거 기억나나요? 바로 전 강의에서 이 황수건이라는 인물이 황만근 이렇게 말했다라는 소설에 황만근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또 거기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소설 속에서 황만근의 아내 또한 달아났습니다. 황수건 씨 아내 또한 달아났네요. 그죠? 거의 뭐 평행이론 아닙니까? 그죠? 두 분 다 달아나셨습니다. 네. 이 황수건의 아내 또한 달아났다는 것. 뭐 우연을 지치곤 좀. 자, 여기까지가 사건의 요약적 제시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으로 들고 갔습니다. 그는 벙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샀습죠. 자, 하는 때였다. 여기서 포도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포도 중요하다. 그럼 선생님, 참외는요? 참외 안 중요해요? 여기 있잖아요. 참외 3개. 요것도 그렇긴 한데 비슷한 의미입니다. 비슷한 의미인데 이 소설을 다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포도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포도가 가진 의미가 좀 더 강렬해요. 참외도 감사의 표시로 참외 3개를 갖다 두고 갔겠지, 황수건이. 근데 이 포도가 가진 의미가 좀 더 강렬합니다. 봐봐요. 이렇게 써두고 고마운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황수건의 착한 성품. 자, 어쨌든 이렇게 사왔는데 웬 사람이 낯세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수건이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왔고, 수건이 그 우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꼼짝 못하고 끌려 나왔고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온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주었고, 포도값 물어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참 슬픈 거죠. 보이지 않았다. 자, 나는 5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러니까 이 포도는 아껴 먹어야 할 정도로 상당히 소중한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나에게. 왜냐면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물론 남의 물건을 값을 치르지 않고 마구잡이로 가져가서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물론 어쨌든 도덕적으로는 아주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내가 장사를 망했는데 그래도 나를 도와준, 돈 3원을 준 이 서술자 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픈 그 순박한 마음, 그 마음의 결정체가 이 포도이기 때문이죠. 순박한 마음의 결정체가 이 포도예요.
감사함의 표시이죠. 감사함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포도예요.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게 순박함인 거고요. 그래서 서술자 나는 뭐라고 그래요?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하나를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보며 먹었다. 귀한 건 오래 입안에 굴려보면서 맛을 음미하면서 먹잖아요. 참외 맞죠? 참외 세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포도만큼은 더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앞서 말했던 의미가 이제 왜 그런지 알겠죠? 오래 입안에 굴려보며 이 황수건 씨의 순박한 마음을 생각하며 먹을 정도의 이 포도는 상당히 귀한, 중요한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황수건이 훔쳐온 포도를 맛보며 나는 순박한 그의 마음씨에 연민과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결말 부분입니다. 어제다 문 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기입을 깐 듯하였다. 그런데 포도원께로 올라오너라니까 누가 맑지 못한 목청으로 사케와 나 미다카 다메이 키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케 무슨 뜻이냐면은 사케라는 말은 얘가 술이라는 뜻이에요. 술은 남이다. 얘가 뭐냐면은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술은 눈물, 인가 아니면 다메이 키 얘가 한숨입니다. 한숨. 인가 정리해보면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맑지도 못한 목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술 취한 음색인 거죠. 술 취한 음색으로 사케와 나미다 카 다메이키 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일본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네. 일본 가요의 한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고자 한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황수건의 심리를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이다 눈물, 그 다음에 다메이키 한숨, 눈물과 한숨은 이게 황수건의 심리라고 볼 수 있겠죠. 황수건의 심리가 남이다 다메이키 뭐 눈물과 한숨으로 점철된 그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습서에서는 이렇게 삶에 지친 황수건의 모습과 그의 심리를 드러냄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선생님은 아주 간단하게 남이다 눈물과 다메이키 한숨은 황수건의 심리다. 심리 그 자체 눈물과 한숨으로 점철된 그의 인생에 대한 정말 처절한 어떤 비명이겠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건인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획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여기서 좀 약간 생각해 볼 건 그렇게 깊게 생각할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생각해 볼 건 나는 서술자 나는 상대방이 황수건이 무안해할 걸 생각하고 좀 배려하는 어떤 말하기를 하는 반면 하지만 황수건은 그렇지 못했었죠. 그죠? 상당히 직설적이었잖아요. 그죠? 앞부분에 그죠? 막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바로 입으로 내뱉는 성격이었지만 이 나라는 사람은 황수건이 무안해할 것까지 잘 생각하고 아른 채 하지 않는 아주 배려가 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황수건을 배려하는 그죠? 그래서 이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여기에 자습서에 황수건에 대한 나의 배려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그냥 쓰세요. 예, 황수건에 대한 나의 배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이상 외우지 못하는 듯. 노래 맞습니다.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그 전에는 본 적 없었는데 담배를 다 퍽퍽 빨면서 지나갔다. 자 보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노래는 그 이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이라고 했어요. 정말 외우지 못했을까? 정말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정말 몰랐다. 두 번째, 이 부분이 너무 자신의 상황과 일치하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불렀다.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말 몰랐다. 그래서 이 가사만 계속 반복적으로 부르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서술자 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더 외우지 못하는 건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좀 더 깊게 읽는 어떤 독자를 한다면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볼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 두 번째 가능성을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있어요. 더 무게를 두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가사 부분이 너무 황수건의 상황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계속 그 부분만 반복적으로 부르는 것이다. 선생님은 그렇게 믿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한다. 그래서 전에 본 적 없는 담배를 퍽퍽 빨면서 그만큼 이 담배, 내면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소재라고 자습서에 써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러면서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인 듯 하였다. 달밤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 달밤. 달밤이 가지는 의미가 참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 적었어요. 자, 달밤 중요한 소재입니다. 근데 여기 두 가지의 지금 달밤의 기능이 있는데 요쪽 부분은 요거는 자습서 쪽이에요. 자습서가 언급한 내용인 거고 요건 선생님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네, 이걸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습서의 내용은 뭐라 써있냐면 주인공 황수건이 처한 불우의 상황과 비극적인 결말 있잖아요. 비극적 결말이잖아요. 그걸 아주 서정적인 분위기로, 그죠? 뭐 상당히 감수성 어린 그런 서정적인 분위기로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답니다. 정화시키는 역할. 달밤이 좀 씻어주는 역할. 서정적인 분위기로 좀 씻어주는 역할을 한대요. 네. 여기서부터는 의견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습서의 입장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입장은 좀 약간 갈리는데 누가 완전히 100%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항상 강조하지만 뭡니까? 여러분들의 교실에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정답입니다. 알겠죠? 그걸 바탕으로 시험 문제 출제된다면 정답이 그렇게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자습서의 입장이고 이건 어디까지나 선생님의 입장인 겁니다. 어쨌든 자습서에서는 정화시켜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그 반대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강화시켜주는 거죠. 서정적이고 애상적 분위기, 어떤 분위기? 슬픈 분위기를 더욱더 강하게 형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달밤으로 인해 더욱더 비극적이고 달밤으로 인해 이 황수건이라는 인물의 슬픈 감정을 더욱더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습서에서는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써있긴 해요. 근데 이것도 잘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완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맥락상 분위기상 보면 이태준 씨가 달밤이라는 이 배경을 이렇게 달밤으로 형성시킨 이유는 이 슬픈 분위기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달밤은 황수건에게도 유감인 듯 하였다는 거잖아요. 황수건의 그의 어떤 슬픈 상당히 절망적인 그 심리를 달밤이 공감하듯이 그를 바라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달밤으로 인해 그의 어떤 슬프고 절망적인 심리를 갖다가 더욱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화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더군다나 거듭된 실패를 경험한 황수건의 서글픔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독자에게 깊은 여운을 주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아내를 잃은 측면으로 보자면 황수건의 외로운 심리가 강조되는 것이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또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모두 이 황수건이라는 사람의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달밤이 등장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측면에서 이게 선생님의 나란말씀의 생각인 것이고 요거는 자습서의 생각인 겁니다. 아주 서정적인 분위기로 정화시킨다. 깨끗하게 씻어준다더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확히. 정말로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선생님은 이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정리. 자, 현대소설이고 단편소설이죠. 그 다음에 성격은 서정적이고, 그 다음에 애상적이다. 애상적, 슬프다는 얘기입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배운 포인트에서 언급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을 가짐으로 해서, 취함으로 해서 얻어진 효과가 무엇이냐. 이 자습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주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 사건의 전모를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황수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독자가 황수건의 불행에 몰입되는 것을 막아주며 황수건에 대해 더 호기심을 갖고 작품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지적 작가 시점과 달리 1인칭 관찰자 시점, 즉 작중 인물이 서술자로 등장한다는 것은 모든 사건을 다 꿰뚫어 볼 수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못한다 라는 얘기죠. 때문에 아주 제한적인 정보만을 갖고 있어요. 작중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제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모두 다 알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때문에 아주 제한적인 정보만 독자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황수건의 어떤 여러 가지 불행들을 완전히 속속들이 알지 못해서 완전히 몰입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로 인해 황수건에 대해서 더욱더 어떤 일화를 갖고 있을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오로지 독자가 그 황수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오로지 누구의 눈을 통해서만, 서술자 나의 눈을 통해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요. 제한적인 정보만 가지고 황수건이라는 인물을 파악해야 되거든. 때문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네. 이런 어떤 서술자, 관찰자 시점, 여러 가지 소설의 시점에 대한 어떤 특징을 갖다가 강의에 썼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여기다가 링크를 해줄 테니까 한번 볼 사람은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시간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였죠. 설명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성북동, 그러니까 나름 시골, 문 안쪽과 대비되는 공간이라고 앞서 설명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밀려난 못난이 황수건의 삶에 대한 연민을 주제로 삼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더군다나 이 못난이를 바라볼 때 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똑같이 어리석고 못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서술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이 못난이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건데, 여기서 서술자 나는 동정과 연민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비판과 풍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를 통해서 이 못난이가 살 수 없는 현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잘 기억하세요. 이 반편과 같은 존재,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인격체로서 살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있지만, 그런데 살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 현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소설의 정수인 것이지. 이 소설의 핵심. 이런 정말 부족한 친구라 할지라도 얼마나 순박해. 천진난만해. 좀 모자라지만 인격체로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나 살 방법이 없는 비정한 현실. 그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작가는요. 알겠죠? 자, 특징. 세밀하고 서정적인 묘사를 통해서 인물과 사건을 선명하게 제시하고요. 주인공에 관한 일을 나열한 에피소드식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맞는 말이라니까요. 자습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배경이 사건의 비극성을 심화시키지 않는다. 맞아요. 심화시키진 않죠. 사실 달밤이라는 게 막 되게 더욱더 처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진 않는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서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줌으로써 독자에게 여운을 남긴다. 네, 이것도 설득력이 좋은 그런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반대로 달밤 때문에 더 슬퍼졌다. 달밤 때문에 황수건의 처지가 더욱더 슬프게 느껴진다 라고 생각하는 독자의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문학의 매력이죠. 그죠? 네, 선생님은 좀 달밤 때문에 더 슬퍼지는 게 더욱더
이 비극성을 심화시키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다는 걸 조심스럽게 밝히는 부분이고, 결론은 누가 옳다? 여러분들의 학교 선생님의 의견이 가장 옳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길고 긴 시간 동안 또 열심히 강의 들어준 여러분들에게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네. 고생했고, 다음에 또 더 멋진 강의로 돌아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